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7월 30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루만 더 지나면 이 무시무시한 7월도 다 지나갑니다. 웜의 소통을 어제 웜의 신박에 올라온 댓글 보면서 웜의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아니 댓글이 600개가 넘게 올라왔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출첵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늘어나셨고요. 1년 뒤에 지금을 되돌아보면서 치맥 한잔 하면서 그때 그랬었지. 개근하신 분들하고 1년 뒤에 우리 그렇게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그런 회상의 시간을 한번 가집시다. 개근하신 분들 모아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출첵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약속은 제가 지킬 생각입니다. 그때 오실 때는 돈 안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1년 뒤면 수익이 많이 나 있을 거기 때문에 저희 회사 수익이 많이 나 있을 거기 때문에요. 치맥 다 공짜로 쏘겠습니다. 제 형님, 날마다 큐티님, 그리고 아름다운 세상님, 비비님 순서로 쭉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3등, 작년부터 1년간 수익 냈던 게 제로로 돌아갔네요. 현금을 많이 만들지 못한 게 참 아쉬운 따름입니다. 계좌가 파랗게 물들었지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 위해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네, 수익이 났던 것도 테이크 프로핏을 안 했으면 그게 평가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눈에 보이는 계좌의 손실도 평가손입니다. 그냥 가만히 냅두시면 다시 다 올라오고요. 이익이 많이 났을 때는 내가 좀 더 여기서 욕심을 낼 건가 아니면 이 정도는 많이 먹었으니까 챙길 건가. 그랬을 때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제주 90세 제주 해녀님의 인터뷰 기사 그죠? 책에도 써놨죠. 주식으로 부자 됩시다 책. 내려갈 때의 전복은 따도 올라올 때 전복은 따지 않는다. 최근에 보면 이 시장이 6월 달에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저기 가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것 좀 더 놔둬도 더 먹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전복인데 저거 제주 회녀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90세까지 어떻게 사고 없이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까지 오실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은 뭡니까? 했더니 말씀하셨던 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저도 이번에 써놓고도 그런 걸 많이 후회합니다. 저희 고객들 계좌 수익률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되게 많이 난 부분은 챙기지 못한 거. 저 역시도 욕심을 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전쟁 난 거 맞죠? 전쟁이라도 났다고 말해주세요. 다들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싸리 전쟁 나서 이렇게 빠지는 거면 또 V자로 올라올 거니까 그죠? 근데 우리 시장만 이렇게 빠지니까 더 무서운 거죠.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시장만 너무 올랐고 여전히 연초 이후로 지금 30% 올라 있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시장의 모습을 이번에 연출하다 보니까 이번에 제대로 된 그 대가를 좀 치르고 있는데 모닝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익의 증가 없이 올라오면 그냥 신기루처럼 다 빠지는 게 맞는데 어쨌든 작년에 300조 원을 수익 내다가 지금 올해 900조 원은 확정이거든요. 확정. 이익이 3배 늘었잖아요. 그러면 2,500 왔다 갔다 했던 시장이었으니까 2,500에서 이익 3배 늘면 7,50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7,500 정도가 그래도 적정한 주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9,300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지수가 40% 빠졌으니까 여기서는 이것저것 생각할 거 없이요. 그냥 단순하게 여기서는 그냥 풀베팅이 맞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현금을 좀 만들어 놓으세요 했던 게 실제 다 이럴 때 다시 살려고 현금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전에도 저희 직원들이나 저희 옛날에 부사장님이 되게 좋아하시는 주식 그런 거를 부사장님 지금 여기서
1억 원어치 팔아놓으면 주가가 30% 빠지면 똑같은 수량인데 100주를 가지고 계셨다면 130주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팔았다가 조정을 보고 밑에서 살 때 그 트레이딩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내가 정말 컨빅션 있고 좋은 주식을 100주를 여기서 팔아 놓으면 밑에서 130주를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좀 과열 양상의 이 주식은 좀 팔았다가 나중에 타서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제 그때도 그럼 박준무 그 얘기했던 가격 밑에서 살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 말씀에는 진짜 그렇게 떨어지는 거 맞아? 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 똑같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현금을 만들어 놓으셨다면 지금 살려고 현금을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여기서 이제는 방송이나 이런 거 보면 여기서는 위험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현금을 좀 30%나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거는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냥 내가 내 돈만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날도 덥고 휴가철이잖아요. 애들 또 방학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좌 딱 덮어 놓으시고 휴가 갔다 오시고, 읽고 싶은 책 읽고 보고 싶었던 영화 보고 음악 듣고 전시회 갔다 오고, 요렇게 8월 말까지 8월 뭐 한 중순까지 8월 중순까지 그러고 나중에 보시면 다시 6,500, 7,000 가 있네.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섭지 않습니다. 내 돈으로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시장이 기대됩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맹글어서 밑에서 받아쳐야겠습니다. 다들 힘내세요. 기한 없는 내 돈은 담대합니다. 우리 탑엔드님 보면 대댓글로 탑엔드 부장님 엄지척입니다. 저는 오늘 까탁 다 던질 뻔했는데 정신 차렸습니다. 그렇게 많은 응원의 글을 또 적어주셨습니다. 그렇게 벌어다 줬어도 5번, 6번을 증명해도 7번째 의심하죠. 하셨습니다. 이렇게 힘든 장은 처음이네요. 저도 여러 번의 이 급락장을 겪긴 했었지만, 이번에 진짜 지수 하락폭은, 이게 초유의 사태거든요. 우리가 보통 역대급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 이렇게 빠졌었지. 9.11 테러 때 아니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닷컴 버블이 무너질 때 무너지는, 그런 역대급 이러는데, 우리가 초유의 사태 이러잖아요. 초유라는 말은 처음으로 일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이번에 초유의 사태예요. 근데 이 초유의 사태가 우리 장에서는 없었는데, 미국의 87년 10월 블랙먼데이 때 이번과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그때 마젤란 펀드가 77년부터 1990년까지 피터 린치가 운영하셨었거든요. 그 얘기는 80년대에 펀드 붐이 있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도 중간에 한번 블랙먼데이를 통해서 마이너스 35%확 내면서 밑에서 주식에 어떤 자신이 없고 주식을 잘 모르시는 분들 밑에서 한번 확 털고 그러고 다시 쫙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초유의 사태지만 주식시장의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큰 펀더멘탈 훼손 없이도 시장은 이렇게 밀린 적이 있더라. 블랙먼데이 때. 그래서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결과는 이번에 빠진 것도 좀 비슷하게 빠졌는데 올라갈 때도 비슷한 모습으로 올라갈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레버리지 안 쓰고 알주식으로 가져오실 분들은 버티시면 됩니다. 반도체주 실적만 믿고 여태까지 버텼는데 오늘 하이닉스 컨콜 이후 그동안 강세론자였던 사람들마저 항복하는 걸 보니 마음이 복잡하네요. 정말 암울한 마음이고 드디어 공포가 저를 누르네요.
코로나 때부터 그 이후로 역사적인 장을 계속 경험 중. 코로나로 세상 멸망하는 줄 알았고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1년 넘게 빠질 줄은 몰랐고 챗GPT 이때는 22년 얘기하시는 거죠. 챗GPT 의심받아 메모리 전멸하고 관세 전쟁으로 3차 대전 나는 줄 알았음. 작년 4월 달이요. 자, 이번에는 반도체주가 너무 비싸다. 지난 18년도부터 지금까지 8년간의 하락 이유 중 가장 하찮은데 역시 처맞으니 아프군요. 마블링 님이신데 아주 댓글을 보니까 수준이 되게 높으신 분이다. 딱 그 느낌이 납니다. 주식 잘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와, 오늘 한국 시장 굉장합니다. 저도 계좌에 잔뜩 짊어지고 있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나라가 망한 건 아니니 다시 살아나겠죠. 뭐 살다 죽다 하는 게 자산시장이니까요. 부동산도 마찬가지랍니다. 늘 좋기만 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년 이맘쯤엔 지금 이 시간에 훤히 설명할 수 있겠죠. 모두 힘냅시다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두 번째 의학이네요. 모든 계좌가 30% 전후의 평가 손실 중인데 혼자였다면 아마 견디지 못했을 듯 합니다. 채슬리와 함께하는 많은 분들 덕분에 마음 잘 붙잡고 있습니다. 좋은 자산을 내가 만약에 좋은 주식에 투자했다라고 하면 설사 안 좋은 가격에 이번에 주식을 사셨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급락을 하면서 그 안 좋은 가격이 이제는 적당한 가격이 됐거나 아니면 착한 가격이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손절, 여기서 현금화, 네, 그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좋은 주식을 적당하거나 착한 가격에 사야 된다라는 찰리 몽거의 말씀처럼 내가 좋은 주식을 나쁜 가격에 샀었구나. 그런데 지금 40%, 50%, 60%까지 빠졌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가격은 착한 가격인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렇게 떨어뜨리게 만든 원인들 이제 그만 분석하시고 그 원인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리 때문이라고. 그리고 새로 바뀐 연준 의장. 연준 의장이 바뀌고 금리를 올릴 때마다 1년 안에 시장이 박살났었던 그 역사적인 사건을 퀀터 분석가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를 올려야 될 것 같으니까 미리 발빠른 선수들이 주식을 팔면서 이게 도미노처럼 이렇게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종목은 좋은 기업이고 이제는 좋은 가격인지 그거 판단만 하시면 됩니다. 물량 사수 이렇게 뺏길 순 없다.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온 것 같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금리 얘기가 살짝 핀이 나가면 또다시 하방이 열리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입니다. 코로나 때는 제로금리 플러스 돈 풀기로 급반등, 24년 때는 국가계엄이라는 특이상황.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외인 청산의 청산? 명확한 이유가 없으니 더 답답합니다. 또다시 배신당한 투자자들이 다시 들어올까라는 의문입니다. 헛웃음이 나오네요. 다들 정신건강, 몸 건강 챙기시길 바라봅니다. 생존을 허락하소서 주맨. 네. 배신당한 투자자들이 다시 돌아올까? 네, 그 부분은요. 안타깝게도 스마트마니는 무조건 들어옵니다. 스마트마니는 무조건 들어오고요. 네, 그러면서 장은 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어제 점심때 제가 저희 업계에 또 베테랑 제가 말씀드리면 다 아시는 굉장히 베테랑 선배분을 만났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 운용사의 수익이 하루에만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빠지면서 600억이 날아가더래요. 600억이. 그 600억이라는 게 그 운용사가 받아야 될 운용 보수가 그날 하루에만 600억이 날아갔다고. 그래서 이게 맞는 건가 하면서 그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줄이셨다는 거예요.
줄이셨는데 어제 점심 먹으면서 계속 보시더라고요. 계속 보시다가 야 이거 또 사이드카 이러다가 또 서킷 브레이크 들어가겠는데 하고 이제 서킷 브레이크 들어가는 거 보시고 그러면서 점심 먹고 헤어지실 때 가서 주식 채우라고 막 그 지시도 하시면서 오늘 한 1조 살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제. 그래서 돈이 없는 것 같잖아요. 스마트 머니는 들어옵니다. 코로나 때는 전 세계가 같이 빠져서 희망이라도 있었죠. 지금은 우리만 빠지는 게 문제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만 너무 올랐었잖아요. 우리만 너무 올랐다가 지금 토해내고 있는데 여전히 연초 이후로 30% 올랐고 하지만 우리 시장이 전 세계에서 가장 이익 증가율이 높았던 시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 수준은 7,500원짜리라고 생각합니다. 패닉이라는 말이 저한테도 조금씩 다가오네요. 전문인 말씀대로 처지는 하루네요. 헌데 지금이 블랙먼데이와 같은 시장이라고 하시니 조금은 더 기다려 볼 수 있겠구나 싶네요. 내 개인 계좌도 이런데 남의 계좌를 관리하시는 부담감은 정말 크실 듯합니다. 그리고 일 벌려주세요. 정무님이 뱉어주신 말의 결과로 별주부전이 탄생했으니 내년 이 날을 기대해 봅니다. 미국 주식 다 팔았어요. 국장으로 옮기려고. 와, 김경찬 님이신데 대단하시다 그죠? 50%요? 거짓말. 100% 이상 내실 거면서. 네. 어제 이런 장에 주식 사면 50% 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사실 속으로는 이거 100% 이상 날 주식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 100% 날 수 있는 주식을 지금 밑에서 여기서 현금화 시키는 거 실익이 없습니다. 올해 평생 본 적 없는 폭등과 평생 본 적 없는 폭락 모두 다 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변동성을 어떻게 우리가 줄일 수 있을까? 뭐 증거금을 갖다가 예탁금 이용료를 1,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으로 올리고 이런 거는 탁상공론이고요. 이게 아니라 기관 투자가들이 기관 투자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솔직히 그런 게 있어요.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전주에 있잖아요. 그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수도권 아니면 잘 안 내려가려고 하잖아요. 그게 진짜 그래? 진짜 그렇죠. 대학 순위 보세요. 옛날에 부산대, 경북대 대학 순위가 이 서울에 예전엔 서강대급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서울의 웬만한 대학보다 밑에 있습니다. 그게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 분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지방 분업을 할 때 클러스터를 좀 만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전주가 됐든 나주가 됐든 사학연금은 나주, 국민연금은 전주 이렇게 찢어놓지 말고 클러스터를 만들어주면 전주로 몰았다 하면 그러면 전주는 금융의 도시가 될 거예요 아마. 거기에다가 그런데 여기 저기 이렇게 다 뿔뿔이 흩어놓으니까 니도 저도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방으로 굳이 내가 저기 내려가야 되나? 거기 내려가 봐야 인프라도 없고 그러니까 증권사도 그렇고 운용사도 그렇고 거기 가서 운용하시는 분도 그렇고 다 보면 아침에 수서에서 SRT 타고 내려갔다가 또 끝나면 다시 올라오고 주말 부부하면서 아니면 주중에 그렇게 힘들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놨는데 운용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보면 이 꼬여 있는 걸 매듭을 풀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6월 중 여윳돈으로 생애 최대로 주식에 넣고 욕심 부렸는데 이렇게 두들겨 맞으니 너무 힘드네요. 이런 날에 이런 장에 에어컨은 갑자기 고장나고 너무 울고 싶어요. 지금은 비이성적인데 이렇게 원금 손실 맞고 휘둘리기 싫은데 너무 힘드네요. 제 생애 처음이에요. 이렇게 마이너스 심한 건요. 오늘 이대호 기자 영상에 올라와서 봤더니
이런 분들이 댓글이 너무 많아졌다는 거죠. 뭐 죽고 싶습니다. 뭐 이런 댓글을 보고 그 이대호 기자 얘기가 이럴 때는 그래도 남 탓이라도 하시라고 예, 그러면서 버티시라고 뭐 그런 얘기의 영상을 올린 걸 보면서 이대호 기자가 처음에 머니투데이에 주식초등학교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독자 정말 몇백 명 됐을 때 예, 저한테 찾아왔었는데 사람 관상을 보니까 사람이 그래도 영혼이 맑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주식초등학교에서 뭐 주식을 파는 거나 오른쪽 어깨에서 파는 거냐 왼쪽 어깨에 파는 거냐 그 제가 알고 있는 고수분들 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좀 친해져 가지고 한 번씩 그렇게 시장 폭락할 때마다 전화 오면 전화도 받아주고 그랬었는데 오늘 영상 올라온 건 뭔가 봤더니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러면서 이럴 때는 그 와이스트릿에 출연해서 막 주식 사라고 한 사람들부터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 탓이라도 하라고 하면서 그런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도 이대호 기자가 보면 그래도 영혼이 맑은 사람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 지나고 나면 다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산 주식이 잡주가 아니라면 그렇죠? 잡주 아니잖아요. 최근에 주식 사신 분들은 잡주 사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 주식 사면서 좀 오버슈팅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주식의 역사는 항상 그랬습니다. 불과 5년 전에 삼성전자 96,800원에 샀다가 5만 원 살짝 깨졌다가 그러고 나서 결국 다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I never lose, either win or learn 이라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주식이 이런 거네. 제가 15년 전에 강북 아파트 한 채 날렸다 했잖아요. 일식집 투자했다가 지나고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생각하면요. 자꾸만 그 생각하면 내가 그때 주식이나 샀었더라면 많죠. 뭐 진짜 집이라도 샀었더라면 그런 후회를 많이 하는데 그거 후회한다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그거는 썬크 코스트예요. 썬크 로스죠. 이미 발생해버린 손실인 거고 거기서 배웠잖아요. 내가 통제하지 못하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거 함부로 하지 마라. 되게 좋은 자리 가서 했었는데 망했어요. 그래서 뭐 입지가 중요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맞춘 것 같은데 근데 뭐가 문제였었지? 내가 잘 모르고 내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제가 딱 들어가서 뭔가 이렇게 픽스 시켜 놓을 만한 전혀 그런 실력이 없는데 들어갔다가 말 그대로 남의 잔치집 가서 뭐 얻어먹으려다가 심하게 그렇게 손해나고도 왔습니다. 그런 시행착오 다 겪다가 나중에 실력이 좀 쌓이면서 재산이 확 늘어나거든요. 이번에 learn 하시면 됩니다. learn 하시고 갖고 있는 주식은 그냥 가만히 냅두고 있으면 나중에 다 올라올 겁니다. 단지 그 대가를 치르는 게 이제 시간이라는 대가를 좀 치르게 되는데 그 시간에 또 다른 가치 있는 일을 하시면서 기다리시면 됩니다. 또 폭락이면 전자닉스 레버리지 같은 단일 종목, 도박 같은 종목은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셨는데 이번에 제가 3배짜리는 빨리 계속 금지시키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카지노식 금융 때문에 그랬다고 했잖아요. 그 카지노식 금융을 그런 상품을 막 만들어내고 파생에 또 파생 상품을 만들어내고 그 1%가 됐던 0.1%가 됐던 한 방에 다 날릴 수 있는 그 확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그런 상품 만들어서 사람들 꼬드기고 그래서 3배짜리 이런 거 하면 안 되고요. 2배짜리 역시도 솔직히 이 2배짜리를 길고에 가지고 갔을 때 지수는 괜찮아요.
지수는 결국 우상향이잖아요. 근데 주식은 우리가 우량 주식, 저도 항상 우량 주식 사시라고 강조하면서도, 그러면 30년 전에 대우 같은 경우에는 우량 주식처럼 보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대우 그룹 들어갔다고 하면 어깨 삼성, 대우, 현대, 그죠? 삼성, 현대, 대우, 그 다음에 LG, SK 뭐 약간 이런 식이었으니까. 근데 대우 그룹도 망했잖아요. 그래서 종목 레버리지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종목 레버리지는. 그런 데 대한 충분한 우리가 그 교육이 돼 있고, 그 정도에 대한 이해가 과연 투자자들이 있었을까? 이런 얘기를 그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그 운용사나 그 상품을 걸기 위해서 나중에 LP를 하는 그런 증권사에서 이런 논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잘못하면 정말 카지노식 금융이 되고요. 카지노식 금융이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다 그걸 눈치채게 됩니다. 야, 이거 주식반 도박이잖아. 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말씀대로 정말 내년에 달라질 시장 분위기를 기대합니다. 역사적 기록일 수도 있는 26년 7월 29일부터 1년 후 오늘을 위해 지금을 기록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장도 기록을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비슷한 장이 왔을 때, 옛날에 26년 7월 말에, 시장, 우리나라 시장 뭐 40% 급락한 적도 있었는데, 지금의 이 마음, 심정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걸 여기 채팅창에 적어 놓으셔도 돼요. 여기다가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내가 과거에 어디다가 채팅 남겼나, 볼 수 있는 걸로 아는데요. 자, 이제 댓글은 요 정도까지 읽고요. 신문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안 파는 이유 있었네. 사상 최고가 찍은 버핏의 최애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마의 현인 워런 버핏이 38년째 보유하고 있는 코카콜라 주가가 하루 만에 5%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새로 섰다고 합니다. 28일 뉴욕 증시에서 코카콜라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5% 오른 88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 장중 한때 90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주가를 견인한 것은 2분기 호실적이었고요. 이날 코카콜라는 올 2분기 매출이 133억 7천만 달러, 약 19조 원. 한 분기에 19조 원. 1년에 그러면 한 80조 매출 하나 보다, 그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 증가한 수준이고요. 환율과 인수 합병 영향을 제외한 유기적 매출은 6% 늘었고요. 영업이익은 9% 증가했네요. EPS는 1.03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서 16% 늘었습니다. 최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한 AI 기업들의 수익성 우려가 커지면서 시장은 안정적 실적과 현금 창출력을 갖춘 소비재 대표주인 코카콜라를 주목하고 있는데, 코카콜라는 기술주보다 수익률은 낮지만 변동성이 작은 편이고, 2022년 S&P 500 지수가 약 20% 하락했을 때도 코카콜라 주가는 22년 하락장에서도 7%나 올랐습니다. 조정장이 오더라도 비교적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온 셈인데, 영국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코카콜라는 수십 년 동안 변화하는 거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왔고, 필수 소비재 사업을 대표하는 진정한 방어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세에 코카콜라 대주주 버핏의 투자 철학도 재조명되는 분위기인데요. 버핏은 1988년부터 코카콜라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1994년에 1억 주까지 늘렸고요. 6년 내내 사셨다고 그죠? 이후 2006년과 2012년 주식 분할로 보유 주식이 4억 주가 됐고요.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버핏은 이 코카콜라 지분을 추가 매수하거나 매도 없이 주식을 한번 사서
30년 넘게 들고 오셨다고 합니다. 코카콜라가 가진 확고한 브랜드 경쟁력과 안정적인 수익 창출 구조 등을 높게 평가를 해서이고요. 월가에서도 코카콜라의 높은 밸류에이션에 주목하는 모양새인데 미국 투자 전문지 배런스에 따르면 코카콜라의 올해 예상 실적 기준 선행 PER은 약 27배, 엔비디아가 지금 22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2배, 메타가 15배를 받고 있는데 이런 대형 기술주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전통 가치주가 대형 AI 관련주보다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이례적 현상이 나타난 셈이다. 이렇게 주식을 30년 넘게 들고 올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코카콜라는 내후년에도 이란 전쟁이 벌어지든 미중 무역 분쟁 갈등이 나든 코카콜라의 매출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6, 7% 꾸준히 성장할 거니까 이익의 가시성과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뛰어난 종목이죠. 예, 우리는 그런 걸 이제 필수 소비재라고 하는데 근데 PER이 27배나 되는데 요즘 이 가치주 이런 주식들의 필수 소비재 가치주라기보다는 가치주는 아니죠. PER이 27배니까 이런 필수 소비자가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어서 그 정도로 필수 소비재 팔아서 이 메타 15배 이런 거 사야 될 것 같은데 워런 버핏은 거죠. 오히려 이런 안정적인 주식이 이익의 변동성이 클 수 있는 저런 대형 IT 주식보다는 낫다라고 워런 버핏뿐만 아니라 시장이 그렇게 판단하는 거다, 그죠? 자, 코스피 왜 무너졌나? 해외 IB 레버리지가 낙폭을 키웠다라고 돼 있는데 해외 투자은행은 최근 코스피 급락 배경으로 펀더멘털 훼손보다 수급 요인을 꼽았고 레버리지 상품 확산 관련 언급이 가장 많았습니다. 외국인 매도와 국민연금 주식 비중 확대 여력 부족도 낙폭을 키웠다는 분석인데 매도세 장기화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고요. 다만 기업 펀더멘털은 견조하다는 반응입니다. 가장 많이 언급된 하락 요인은 레버리지 투자였는데 신디 박 노무라 증권 애널리스트는 레버리지 상품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고 분석을 했고요. 프랭크 벤짐라 이 소시에테 제너럴 애널리스트는 레버리지가 쌓인 종목에 하락세가 집중됐다면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주가가 상승했으나 딜레버리징이 진행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말했습니다. 피에르 후브레츠흐츠 이스트 이글 자산운용 애널리스트는 레버리지 투자가 심한 상황에서 레버리지 ETF까지 더해졌으니 사고가 나는 게 당연하다. 요 레버리지 투자는 신용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요. 신용에다가 2배짜리 ETF를 또 샀으니 사고가 나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이고요. 외국인 매도도 주요 원인으로 꼽혔는데 6월 20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총 46조 5천억가량 순매도를 했고요. 코스피 특정 종목 운용 한도가 매도 배경으로 지목됐는데 박 애널리스트는 한국 증시 비중이 외국인 운용 한도를 넘어서면서 대규모 매도가 발생했고요. 진아 김 노르디아 자산운용 애널리스트도 단일 종목 투자 한도 때문에 일부 대형 기술주 비중을 줄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차익 실현에 따른 외국인 매도세도 거론이 됐는데 파비엔 입 IG 애널리스트는 이달 초 외국인 투자자 상당수가 차익을 실현했다면서 이 때문에 코스피가 강한 매도 압력을 받았다고 되어 있고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추가로 늘릴 여력이 부족한 점도 하락세를 막지 못한 배경으로 꼽혔는데 국민연금 국내 자산 배분 비중이 현실적인 한계에 가까워지면서 기관이 추가 수급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웠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매도세 장기화 여부를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는데 벤짐나 애널리스트는 매도세가 언제 끝날지 말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투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고요. 위쿤충 BNY 애널리스트는 레버리지가 여전히 많이 남았다면서 추가 청산이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후브레흐츠 애널리스트는 매도세가 멈출 시점은 멀지 않았다고 했고요. 다만 기업 펀더멘털은 견조하다는 반응도 나왔는데 한국 증시 펀더멘털은 견조하고 딜레버리징이 진행되고 외국인 매도 압력이 줄면 대형주 중심의 자사주 매입 소각이 한국 증시의 다음 상승 국면을 이끌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펀더멘털 문제로 비중을 줄인 것은 아니다라고 김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 노무라 증권에서 삼성전자 목표가 되게 높게 제시하지 않았나요? 한번 제가 쳐보겠습니다. 예, 노무라 증권 제가 여기 바로 옆에 재미나이 한번 쳐봤는데 노무라 증권은 반도체 산업 및 국내 반도체 대표 기업들에 대해서 매수 투자 의견과 매우 강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노무라 증권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은 이제 막 시작됐다는 시각을 확고히 하고 있는데 AI 서버 수요 폭증 및 메모리 업황 개선에 힘입어 상승 국면이 장기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자와 닉스 모두에 대해서 기존 매수 의견을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고요. 범용 메모리 가격 상승 및 HBM 경쟁력 강화, 성과급 비용 부담 완화 등을 반영해서 삼성전자를 목표 주가 67만 원으로 제시를 했었고요. 하이닉스는 글로벌 AI 반도체 밸류체인의 핵심 수혜주로 평가하며 목표 주가를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었죠. 네, 찾으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이때가 6월 25일, 와, 딱 고점 찍을 때네요. 고점 찍을 때. 이게 잘 안 보이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보면 딱 6월 25일 날 노무라 증권은 최근 삼성전자 목표 주가 뭐 이렇게 쭉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방금 기사 다시 돌아가 보면 물론 그 하우스에서 뭐 반도체 애널리스트랑 전략 애널리스트 다 다르긴 합니다. 네, 다르긴 한데 우리가 이 말 들으면 이 말 듣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듣고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신디방 노무라 증권 애널리스트는 레버리지 상품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었지만 실질적으로 변동성을 키운 거는 저렇게 증권사에서 무책임하게 목표 주가를 제가 어제도 증권사 한 군데에서 목표 주가 갑자기 또 30% 확 낮췄다고 해서 그 시가총액을 제가 계산해 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시가총액 지금 좀 전에 적혀 있듯이 삼성전자가 65만 원. 자,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가 21만 원 정도 라고 가정을 했을 때 1200조거든요. 1200조. 근데 좀 전에 65만 원 이렇게 제시했다고 돼 있잖아요. 4천조예요. 4천조. 그리고 뭐 하이닉스 방금 얼마요? 500만 원? 네, 그러면 지금 140만 원 기준으로 하이닉스 시총이 1000조인데 그러면 여기서 4배, 그죠? 그래서 하이닉스도 거의 4천조? 메모리 반도체의 그 이익은 저는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현대판 자본주의는 우리가 그 뭐 증권사에서 일을 하든 현대차에서 일을 하든 하이닉스에 가서 일을 하든 그게 하나의 소장농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소장농인데 우리가 소장농이 과거에 소장농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땅을 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땅을 살 수가 없었죠. 소장농은 계속 소장농해야 되는데 현대판 자본주의는 우리가 소장농처럼 월급쟁이로 일해서 번 돈을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월급을 주는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되는 거죠. 월급을 주는 우리 회사보다 와, 저 회사는 영업이익률 65%, 저 회사는 영업이익률 40%,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높은 회사의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 영업이익률이 비옥한 땅이냐 아니냐 그 차이를 얘기해 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하이닉스가 발표한 영업이익률 뭐 74%, 78% 이러면 뭐 전 세계에서 가장 영업이익률이 높잖아요. 근데 이 영업이익률은 비옥한 땅이긴 한데 한 3년마다 홍수가 와서 열심히 일했는데 적자가 나기도 하고 가격이 폭락해서 열심히 일해서 쌀을 생산했는데 쌀값이 확 폭락해버리고 10분의 1로 폭락했다가 10배로 또 확 늘었다가 그래서 이게 참 돈을 벌 때는 화끈하게 해서 벌어서 좋은데 또 안 될 때는 또 3년 전처럼 적자도 나고 그런 가능성을 다 반영을 해서 PER이 낮게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평균 PER을 갖다 대면서 여기서 PER을 10배 그리고 이제는 얼마 전에 어디 증권사였었죠? 외국계 증권사에서 맥쿼리였나요? 어디였나요? 그 증권사에서 이제는 재평가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PER 12배 곱해서 마이크론 주가를 뭐 1630불 뭐 이런 식으로 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이익 변동성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구나. 시장은 그대 제대로 이해하고 낮은 멀티플에 주가가 계속 올라도 이 이익이 내년에도 계속 되는 거 아닙니다. 조심하세요 하고 주가는 안 올라가는데 저렇게 노무라 증권에서도 그렇고 저렇게 질러대면 그게 잘못된 거죠. 변동성을 키운 게 저렇게 무책임하게 목표가를 확 올렸다가 주가 떨어지면 다시 목표가 확 낮추고 그런 부분은 우리 애널리스트 분들도 조금은 소신을 갖고 과거에 이랬으니까 여기서는 뭐 많은 분들이 주식 샀을 때 더 올라갑니다 뭐 이런 리포트 내면 열광하고 좋겠죠. 방송 나와가지고 뭐 계속 더 갈 겁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근데 경제적 손실을 끼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이 리포트를 읽으면서는 조금 이 변동성을 키우는 거에 레버리지가 한몫한 것도 있지만 그 레버리지 이전에 그렇게 목표가를 무책임하게 저런 식으로 올린 그 증권사의 리포트도 분명히 변동성을 키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기사 읽어보겠습니다. 빅테크 10여 곳과 장기 계약, 피크아웃 선그은 하이닉스. 자, 하이닉스 실적이 어제 나왔죠. 하이닉스가 AI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서 올해 2분기 6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영업이익률이 76%로 TSMC를 3분기 연속 앞섰습니다. 하지만 하이닉스 실적을 두고 증권가의 반응이 엇갈렸는데 하이닉스는 2분기 연결 기준 매출 79조에 영업이익 60조 5,400억 그걸 거뒀다고 발표를 했고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매출이 257%, 영업이익은 무려 557% 늘어났습니다. 상반기 누적으로 매출 131조, 영업이익 98조를 올렸네요. 자, 6세대 HBM4와 소캠2 기업용 SSD 등 AI용 메모리 반도체가 실적을 끌어올렸고요. DDR5 등 범용 D램과 낸드 판매가가 오르고 출하량이 증가해서 수익성이 극대화됐고요.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이 증권가 추정치 63조 6천억 원을 소폭 밑돈 배경에 대해서는 일부 고부가 가치 제품 출하 시점이 하반기로 2월 된 영향이라면서 HBM4 출하가 본격화하는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장 일각의 AI 피크아웃 우려는 일축을 했는데요. 회사는 하반기 실적 개선세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올 2분기 글로벌 빅테크 10여 곳과 5년 단위
장기 공급 계약 협상을 마무리했다고 발표를 했고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비롯한 빅테크 10여 곳과의 5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29일 공개를 했고요. 보안에 까다로운 빅테크와의 공급 계약 사실을 직접 공개한 건 이례적인데 이날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가 제기되자 시장의 신뢰를 공고히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자, 김기태 HBM 부사장은 LTA는 통상 5년이 기본인데 시장 환경과 고객 수요를 고려해서 적정 수준으로 단기, 중장기 물량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고요. 주요 고객사와 추가 장기 계약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고 했고요. 송현종 사장은 최근 빅테크와의 거래가 단순히 물량을 공급하는 것을 넘어서 기술 로드맵을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십 형태로 구축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 일각에서 공급 과잉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는 현실과 거리가 있다고 답했고요. 송 사장은 주요 빅테크가 AI 서비스 사용량 증가와 컴퓨팅 용량 부족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당사 주요 고객도 여전히 더 많은 메모리 공급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중장기 투자가 공급 과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고 했습니다. 중국 창시 메모리 등 후발주자의 추격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는데요. HBM 제품 성능과 양산 수율, 품질, 고객 신뢰 전반에서 축적한 차별화된 경쟁력은 단기간에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고요. 낸드 사업 역시 AI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기업용 ESSD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주력인 321단 낸드를 연말까지 국내 생산 능력의 50%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DDR5 그리고 저전력 D램, LPDDR5X 그리고 GDDR7 등 범용 D램과 낸드의 가격 출하량 동반 상승도 수익성을 극대화했는데 2분기에 하이닉스의 이 ASP 평균 판매 가격은 전분기 대비해서 D램이 약 30%, 낸드가 50%대 중반 상승을 했고요. 출하량 역시 D램은 한 자릿수 후반이고 낸드는 10%대 중반 증가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3분기 D램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해서 약 10% 정도, 낸드는 한 자릿수 초반 늘릴 계획이고요. 출하량입니다. Q. 하반기에는 주력인 HBM4 생산 능력 확대와 차세대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고요. 하이닉스는 주요 고객과 내년도 공급 물량 및 가격 협의도 진행 중입니다.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 현금과 이익을 바탕으로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세부 방식과 규모, 시행 시기는 확정되는 대로 연내 공개할 계획이고 ADR 비중 확대 여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걔도 내용을 쭉 좀 읽다 보니까 회사에서 강조한 부분이 일단 3분기도 Q도 늘고 가격도 상승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3분기까지는 여기서 매출하고 이 부분이 QOQ로도 더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을 올리는 부분, 가격을 올린 신제품을 이번에 2분기가 아니라 3분기로 출하를 시점을 늦춘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을 하면 3분기 이익이 되게 좋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걸 반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주가가 이제 하락이 마무리되면 이번에 7월달 좀 조정이 좀 빨리 오는 것 같다 했잖아요. 7월에 빨리 오고 오히려 장이 안 좋은 9, 10월에 좀 반등이 들어가는 그런 모양을 예상하고 있는데 9월달 되면 이렇게 늘어나는 실적을 바라보면서 주가가 다시 좀 반등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120만 원대까지 빠졌으니까 여기서 절반 낙폭을 회복한다고 보면 한 90만 원 정도 더하면 한 210,
네, 한 180만 원에서 220만 원 사이까지는 반등이 들어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자, 반도체 날개단 중국 코창판 월가도 비중 확대.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코창판에 최근 역대급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그동안 중국 주식시장은 미중 갈등 격화와 부동산 경기 침체, 중국 정부의 규제 리스크 등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았고요. 그러나 최근 창시 메모리 등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기술 자립을 이룬 중국 토종 기업들의 경쟁력이 재평가받으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표를 보니까요. 세계 주요국 지수 상승률인데 중국의 코창판이 34.8%나 올랐다고요? 그 다음에 대만의 자치엔 지수고 일본 니케이 25, 그 다음에 한국 코스피. 그래서 이거 상승률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었는데 4월 1일부터입니다. 4월 1일부터. 4월 1일부터 7월 28일까지. 근데 4월 1일부터 지금 제일 오른쪽에 이게 코스닥은 마이너스 33%예요. 4, 5, 6, 7. 자, 29일 상해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 꼬창 50 지수는 올 2분기 이후 전날까지 34.8%나 상승했고요. 이 지수는 꼬창판 주요 50개 종목으로 구성된 대표 지수인데 같은 기간 코스피나 코스닥, 나스닥 지수를 훨씬 앞섰고요. 지수 상승을 이끈 것은 외국인 투자자라고 합니다. 중국 꼬신 증권에 따르면 이게 중신증권인가요? 중신증권인가 보요. 2분기 중국 본토 증시 A주에는 한 47조 원 규모의 외국인 자금이 유입됐다고 합니다. 분기 기준 사상 최대치고요. 야, 우리나라에서 주식 팔아가지고 중국으로 갔나 보네요. 전문가들은 중국 본토에 유입된 외국인 자금 중 상당액이 꼬창판으로 흘러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꼬창판은 중국 정부가 첨단 기술 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2019년 7월에 개설한 시장이고 미국의 반도체 규제로 한동안 부진했지만 딥시크 열풍과 반도체 AI 국산화 기대가 커지면서 지난해 36% 뛰면서 상승 랠리에 시동을 걸었고요. 꼬창판 시가총액은 전날 기준으로 지금 3,350조, 와, 1년 전보다 2배가량 불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상장 기업은 589개에서 612개로 23개 늘어나는데 그쳤지만 전체 시가총액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네요. 코창판 시가총액 상위주는 대폭 물갈이가 됐는데 27일 상장한 CXMT는 시총 1위로 직행했고요. 반도체 설계 기업인 캠프리콘은 지난해 처음으로 연간 기준 흑자 전환되면서 2020년 상장 당시 시총 6위에서 지금 고창판 시총 2위로 올랐었습니다. 지난해 말 상장한 이 GPU 전문 설계 기업 메타엑스와 무어스레드 역시 미국 엔비디아 제품과의 성능 격차를 75에서 80% 수준까지 바짝 추격한 국산 칩을 공개하면서 각각 시총 6위와 7위에 입성을 했고요. 두 곳 모두 2020년 설립된 신생 기업이라고 합니다. 반면 3년 전 시총 1위였던 소프트웨어 기업인 킹소프트 오피스는 10위권 밖으로 밀려났고요. 태양광 기업인 찐커능 위안 3위고 의료기기 제조사인 렌잉리랴오가 4위, 스마트폰 제조사 트랜션 홀딩스도 6위, 이렇게 순위권에서 자취를 감췄고요. 박수현 연구원은 중국 AI 산업 성장의 낙수 효과는 소프트웨어보다 하드웨어 기업이 더 크게 누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AI 하드웨어 국산화를 이끄는 기업 비중이 높은 고창판의 투자 매력이 중국권 시장에서 가장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고창판의 질주는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한데 중국 당국의 증시 안정화의 의지와 더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휴머노이드 로봇 제조사 유니트리,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딥시크의 상장도 가시화되고
있고요. 백승의 하나증권연구원은 8월 실적 시즌을 맞아 캠브리콘과 같은 AI 패밀리스 기업이 양호한 성적을 보여준다면 고청판 내 국산화 주도 기업의 주가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내다봤고, 전종규 삼성증권 연구원 역시 하반기 중국 테크 기업의 성장이 가시화되면서 고창판 기술주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며 고창판 홍콩 상하이 순으로 투자 매력이 높다고 평가했습니다. 월가도 미국의 봉쇄 정책을 뚫고 자체 생태계를 구축한 중국 기술주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데, 시티그룹은 최근 중국 주식 투자 의견을 전략적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네요. 에바리 UBS 운용 책임자 역시 중국 AI 대표 기업이 역사적으로 매우 낮은 밸류에이션 구간에 진입해 매우 매력적인 투자 기회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이 창신 메모리가 상장이 될 때 옛날에 LG엔솔이 22년 1월 27일인가 상장이 될 때 그 삼성전자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주가가 미리 확 빠졌잖아요. 물론 22년 1월 달부터 미국 시장도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빠진 것도 있지만 우리 시장만 유독 그때도 좀 약했었는데, 그게 LG엔솔이라는 100조짜리가 상장을 하니까 다른 거를 좀 뭘 팔아서 이 코스피나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펀드를 운용하는 매니저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걸 팔아야 돼요. 다른 걸 팔아서 이 100조짜리가 들어왔을 때 시가총액 비중이 2, 3%라면 그만큼을 사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LG엔솔을 사기 위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을 나란히 좀 팔다 보니까 시장이 수급 때문에 훅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 스페이스X 상장도 마찬가지고. 근데 반도체니까 우리나라 이 시가총액 1, 2등 기업과 겨루는 그런 반도체 업종이다 보니까 이 창신 메모리 상장이 이 7월 달에 우리 시장에 아무래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월간 전망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창신 메모리 상장 전후가 이번 7월 달에 시장의 조정에 좀 원인이 되고 조정을 받는 모습이 그 상장 전후가 좀 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그렇게 뭐 제 내피셜로 추정을 했을 뿐인데 지금 이렇게 고창판으로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큰 폭으로 47조나 흘러 들어갔고, 공교롭게도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때렸었잖아요, 외국인이. 그래서 결국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창신 메모리를 좀 담으려고 우리 거 좀 팔았구나, 이런 확신이 이제 확증이 나왔네요, 보니까. 자, 그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국민연금도 더 샀다. 승무원 열광 80% 급등한 회사. 달바 글로벌 얘기네요. 자, 코스피 지수가 연일 급락하는 와중에 달바 글로벌이 신고가를 경신했죠. K뷰티 열풍을 타고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매출이 빠르게 늘면서 실적 개선 기대가 커진 영향인데, 최근 국내외 기관 투자가도 달바 글로벌의 주식을 매입하고 있고요. 달바 글로벌이 미스터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벗어나서 선케어, 멀티밤 등으로 제품군을 다변화하면서 추가적인 주가 상승 여력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실적 한번 볼게요. 24년도에 3천억 매출에 600억 정도 벌었으니까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나오는 회사였다, 그죠? 25년도에 5,200억에 1,000억, 26년 올해 7,500억에 한 1,600억 이렇게 번다고 돼 있네요. 영업이익률 20% 넘는다, 그죠? 내년에도 9,700억에 2,170억. 이것도 그냥 눈대중으로 봐도 영업이익률 22%가 넘네요. 자, 올해 주가 모습인데, 아니 최근에 진짜 시장 빠지는데도 52주 신고가가 나길래 저도 뭔가 대단한 회사인가 보다
생각을 했는데, 자, 달바 글로벌은 올해 들어서 약 80% 올랐다고 합니다. 글로벌 자산 운용사의 피델리티가 전날 달바 글로벌의 지분 5.19%를 보유 중이라고 공시했네요. 2주 전에 지분율이 4.93에서 0.26% 더 늘었고요. 국민연금공단도 이달 초에 달바 글로벌의 지분율을 기존 7.53에서 9.58로 2%포인트 확대했습니다.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호실적이 기대되자 선제적으로 매수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달바 글로벌의 올해 2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를 웃돈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해외 온오프라인 채널 판매 호조가 실적을 견인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AI 기반 투자정보 서비스 에픽 AI에 따르면 달바 글로벌의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41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600억으로 한 59% 늘어날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와. KB증권은 달바 글로벌의 올해 연결 기준 매출이 7,500억에 전년 대비해서 한 44%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1,600억, 57.6%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21.4%까지 개선이 되고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한 고성장과 B2B 물량 확대가 올해 수익성 개선을 이끌고 있다면서 달바 글로벌의 목표 주가를 27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당분간 해외 판매는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K뷰티 제품이 손님을 끌어모으는 역할을 하면서 이 오프라인 채널에서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에서는 아마존 중심의 온라인 판매망에 이어서 최근에 울타, 코스코 등 주요 오프라인 리테일 채널에서 재주문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판매 품목 역시 확대될 예정인데 유럽에서도 스페인을 중심으로 독일과 영국 아마존 베스트셀러 탑 100의 제품이 잇따라 이름을 올린 등 해외 판매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각화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데 달바 글로벌은 이 승무원 미스트로 불리는 이 퍼스트 스프레이 세럼을 앞세워 성장했지만 최근에는 선케어와 크림 등 비미스트 제품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 미스트에 편중된 매출 구조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합니다. 달바 글로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의 미스트 매출 비중은 43.4%나 되네요. 24년에 54, 25년에는 46%이던 이 미스트 매출 비중이 올해 들어서 40% 초반까지 낮아졌고 선케어 매출 비중이 이 기간 각각 16.6%, 22.3%, 올해 24.4%로 확대가 됐네요. 한유정 한화 연구원은 일본과 아세안 시장의 성장세는 높은 기저효과로 올해 둔화할 수 있다면서 다만 북미와 유럽 지역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기존 주요 지역의 성장률 둔화를 상쇄하며 전사 외형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 메인 기사입니다. 지금이 삼전 닉스 사야 할 때. 자, 투자대가 박현주 회장님이 한 말씀 해주셨나 보네요. 29일 어제 코스피가 장중 5,000대 초반까지 급락하면서 투자자의 손실이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고 있는데 지수 급락에 따른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지만 국내 대표 투자 대가들은 현 증시 상황에 대해서 수급 꼬임과 레버리지 부작용이 만든 극단적인 하락세로 바닥 근방에 가까워진 만큼 반등에 나설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은 사람들이 공포심에 주식을 못 살 때가 바닥에 징후라며
중국 반도체 굴기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반도체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지금이 삼성전자와 닉스를 사야 할 때라고 했고요. 올해 상반기에는 삼성 닉스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올 들어 처음으로 매수 구간에 들어왔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최근 급락 원인과 관련해서는 1년간 두 반도체 종목의 주가가 6배에서 10배 오른 데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며 외국인 단기 매매 등으로 시장이 교란되고 있지만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곧 반등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자, 유독 한국 증시만 낙폭이 커진 원인으로는 반도체주 쏠림과 그에 따른 단위 종목 레버리지 등으로 인한 수급 꼬임을 꼽았는데 김태형 그로스일 대표는 레버리지가 반도체 주가 상승률을 증폭시킨 반대작용이 나오는 거라면서 코스피 지수가 오를 때 천천히 올랐으면 좋았을 텐데 레버리지 출시 때문에 더 빠르게 올랐고 역으로 빠질 때는 더 빠르게 빠지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채원 라이프자산 의장도 지수가 14개월 만에 4배 넘게 오르는 등 세계 증시 역사상 보기 드문 급등에 따른 후유증이라면서 상승장에서 의미있게 비중을 줄인 주체가 없었고 여기에 레버리지까지 결합하며 낙폭을 키웠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코스피 바닥 구간에 진입한 만큼 조만간 반등할 것이란 분석이 많은데 박건영 브레인자산운용 사장은 비정상적인 수급 꼬임으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마이크론과 불과 30억 달러밖에 차이 나지 않는 등 낙폭이 과도해졌다고 했고요. 반도체 투톱이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이익을 내는 등 체력은 튼튼하기 때문에 곧 바닥이 잡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다시 랠리를 펼칠 모멘텀에 대해서는 하이닉스의 풍부한 현금성 자산과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가능성 등 3분기 이후 발표될 기업들의 주주 환원청이 강력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한영 보고펀드 자산운용본부장은 금리, 유가, 환율 등 매크로 변동성은 용인 가능한 범위 안에 있고 주도 산업의 구조적 변화나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 훼손도 없다면서 시세에 흔들리지 말고 실적과 멀티플이라는 확실한 기준을 세워 투자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다만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신중론이 많았는데 김 대표는 코스피 지수가 전고점을 돌파하려면 반도체가 고점을 뚫어줘야 하는데 자신이 없다며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직전 분기 대비 증가율이 4분기부터는 30%에서 10%대로 꺾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목대균 KCGI 자산운용 대표는 아직 수급 안정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성급한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순매수 전환, 반대매매 레버리지 청산의 진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했고요. 빅테크의 AI 자본 지출 지속 가능성과 투자 수익률, AI 생태계의 순환금융 우려, 중국 반도체의 부상은 아직 판단 근거가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면밀히 검증해야 할 리스크라고 했습니다. 투자자의 대응 방법으로는 반도체주 분할 매수와 바벨 전략, 주도주와 저평가주를 이제 함께 담는 투자법이고요. 이 회장은 현재 코스피 12개월 PER이 5배, 반도체 업종은 3.5배 수준으로 떨어졌다면서 밸류에이션상 지나치게 많이 빠진 만큼 현 시점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했고요. 김 대표는 반도체 비중을 유지하되 내수주도 함께 담아야 한다며 화장품, 백화점, 금융 등을 함께 들고 가면서 리스크를 분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김학균 리서치 센터장도 경험해 보지 못한 변동성 장세로 한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저평가가 심해졌지만 장기적으로 주가는 이익에 수렴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3주 전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뭐 한 달 전이라고 하죠. 한 달 전. 한 달 전에는 정말 모든 게 다 장밋빛이었고 모든 게 다 이 쇼티지로 설명을 하면서 나쁘게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불안했었는데, 하지만 이 회색 코뿔소 얘기를 최근에 월간 전망이나 강의 자료 때 그런데 연준 의장이 바뀌고 창신 메모리가 상장을 하고 FMC 회의가 예정돼 있고 거기에 한국은행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 같고, 왜냐하면 지난달에 일본도 했으니까요. 가장 무서운 회색 코뿔소인 금리가 페드의 금리 정책이 평화롭게 풀만 뜯고 있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우리 투자자를 향해서 달려올 것처럼 10년물 국채금리가 4.7을 향해 가면서 무서운 회색 코뿔소가 달려올 것처럼 보이니까 시장이 베타가 높은 종목부터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 금리부터 여러 가지 부분들은 다 이 페드나 미국 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컨트롤 가능한 그런 이슈라고 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유가가 최근에 급락했다가 지금 반등 들어가면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결국은 유가도 안정시키고 금리도 안정화되고,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과거에 스페인 독감도 집단 면역으로 자연스럽게 2년 만에 사라졌듯이,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그러면서 다시 GDP 성장률이 떨어지고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는 떨어지고, 결국은 금리는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요. 이번 7월 조정에 달바 글로벌이 됐든 지금부터는 제가 기업 공부를 좀 많이 하려고요. 밑에서 자신 있게 주식을 살려면 좀 공부가 돼 있어야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최밀턴 분들도 요 기간 동안에 기업 공부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이제 착해진 영역에서는 이란 전쟁 분석할 필요 없고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폭탄 관세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 원인 분석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런 이슈들이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여기서 뭘 사야 되지? 현금화가 아니라 뭘 사야 되지의 관점으로 이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웜의 신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채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채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